걷지 못한 태도 간녀린 몸에서 가려진 볼륨은 두 배로 거침없이 찍힌 굳이 보진 않지.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스페이스X라고 하는 앨런 머스크죠. 앨런 머스크의 작품입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주제입니다. 얘가 지구 궤도 위를 지구 궤도 대략 350km부터 해서 쭉 1100km까지인가요? 사이에 위성 12,000개를 돌리는 거예요. 12,000개라니까 위성 12,000개라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 이게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더 재밌죠. 이게 뭐냐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는 위성 12,000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지구 전역에 인터넷을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60개를 쌓아 올렸어요. 올렸고 거기에 요게 60개입니다. 60개가 쭈루rum이 펼쳐져요. 펼쳐져서 일렬 쭈루rum이 일렬 행대로 기차처럼 밤하늘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촬영이 됐어요. 밤하늘을 지나가고 있는. 그래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의 위성이 뱅글뱅글 돌면서 보시면 이제 남극하고 북극은 제외돼요. 남극과 북극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지금 다 이렇게 위성으로 커버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요걸 1600개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실은 12,000개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10배는 더 많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색깔이 좀 다르죠. 빨간색 위성도 있고 흰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하는데 궤도가 다릅니다. 빨간색은 350km, 지상 350km고 흰색이 이게 1000km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550km 되는 중간 해서 세 개 계층으로서 위성이 지금 빙글빙글 돌면서 보시면 계속 교차해요. 위성들이 상호 교차하면서 상당히 특이한데 이걸 메시 네트워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뭔지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방금 봤던 그 그림입니다. 그죠? 똑같은 그림. 이쁘죠? 이걸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면 안 믿겠지만 앨런 머스크가 한다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자기 말한 대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고 있고 재밌는 것은 메시 네트워크예요. 메시 네트워크. 메시 네트워크 이게 미국 국방성 기술입니다. 원래는 다르파 기술이죠. 기술이고 이것을 최초로 상용으로 이걸 적용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실제 프로젝트에 메시 네트워크를 적용을 하려고 했던 최초의 프로젝트는 이제 OLPC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것들이 다양한 형태 스페이스 웹이라든가 등에서 요걸 이용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상용으로 거의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게 스타링크입니다. 이 메시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느냐면은 그 간단하면서도 좀 간단하지 않은데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자, 요렇게 컴퓨터 기지국들이 있는 거예요. 이 기지국들 사이에서 얘가 얘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가는 것이 최적 경로이냐는 거죠. 여기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갈 것인지 여기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갈 것인지 여기서 요렇게 갈 것인지 최적 경로를 찾는 겁니다. 이걸 패스 파인딩 혹은 옵티멀 패스라고 그래요. 옵티멀 패스를 찾는 것이 그게 기본적으로 메시예요. 메시는 파인딩 옵티멀 패스에서 요거는 우리 인공지능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혹시라도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어딜 보시느냐 하면은 버클리 대학 강의 KLEY 버클리 이 강의를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강의를 한국어 버전으로 이걸 한국어로 다시 재녹화 해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런 강의가 버클리 강의 이게 강의 CS188인 걸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CS188 일지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려둔 강의들 중에서
파인딩 옵티멀 패스에서 이게 에피소드가 한 50개 더 되겠구나, 1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머신러닝에 대해서 기초적인 걸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 네트워크는 이렇게 해서 옵티멀 패스를 찾는 건데 문제는 뭐냐니까 방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계속 지그재그로 해서 위성들의 위치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지점에서 여기는 이 지점 사이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이게 가운데 있는 이 위성들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고정된 위성들을 타고 가서 여기 딱 도착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위성들의 위치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보다시피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경로를 찾아서 경로를 계속 새로 계산해가면서 데이터를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이 메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지국,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지국을 거쳐서 기지국의 위치들을 고려하여 최적 경로를 산출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피어 투 피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피어 투 피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고정 IP를 쓸 수가 없죠. IPv6 같은 걸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떤 점이 좋은 점이고 스타링크가 왜 이게 대단한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그 핵심은 속도에 있습니다. 5번. 스타링크의 성공은 정해져 있습니다. 링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속도라는 거죠. 뭐냐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뉴욕과 싱가포르 사이에 광 케이블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간과 그리고 여기서는 광 케이블이 아니고 뭐예요? 우주 공간에 그러니까 공기 밀도가 현저히 낮은 곳을 그 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죠. 전파를 통해서 통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 케이블에 비해서 적어도 최소 그러니까 광 케이블, 앞틱 케이블이죠. 앞틱 케이블에 비해서 의 속도를 50%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싱가포르에 가령 앞틱 케이블로 5초가 걸린다. 그러면은 2.5초 만에 스타링크는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이게 왜 2.5초, 0.25초, 0.5초 뉴욕과 싱가포르 사이 앞틱 케이블로 0.5초 걸리면은 여기 스타링크를 이용하면은 0.25초 걸리는데 0.25초가 왜 중요하냐 하는 건데 바로 자본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시장 하니까 바로 딱 아하 생각나시죠? 예? 정권 거래, 또 외환 거래 등등이잖아요. 요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등은 이미 기술의 시스템에 의해서 합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표시하죠, 그죠?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한 것을 그리고 사자, 팔자 주문을 넣는데 0.25차 서로 시스템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스템들끼리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0.25초가 굉장히 큰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자본시장이라든가 실시간성이라든가 국방, 그죠? 자본시장과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시장이 국방이죠. 8번 국방시장이. 국방시장이 특히 미사일과 관련된 것 같다. 그죠? 미사일 등입니다. 이런 데서 스타링크를 기존의 광 케이블에 우선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런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스타링크를 쓰게 되면은 다른 부분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12,000개의 위성을 쏘올려서 지구 전역을 커버하는 시스템, 위성 통신 시스템. 기존의 위성 통신하고 달라요. 기존의 위성 통신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고도가 만 기존 위성입니다. 위성은 정지궤도예요. 정지궤도. 이걸 지오스테이셔널이라고 보통 표시합니다. 지오스테이셔널 하고 따라서 궤도가 11,000km 정도입니다. 1,000km. 그러니까 이미 정지궤도상에 여기까지 통신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하더라도 엄청 잡아먹죠.
11,000km 왕복 22,000km를 신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신기도 커야 되고, 그죠? 기존 위성 방식을 하게 되면은 이걸 렉 타임, 지연 딜레이 타임이죠. 딜레이도 커지고 하이얼 딜레이도 있고, 그다음에 라지 안테나, 그죠? 요것이 따라서 하이 익스펜스가 됐어요. 고비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저궤도예요. 그러니까 350km 상공이라 그러면 11,000km에 뭐 3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스타링크는 훨씬 저궤도이고, 스타링크입니다. 저궤도이고, 그리고 위성의 가격이 현저히 낮고, 또한 발사 비용도 현저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번에 발사한 위성도 벌써 세 번째 쓰는 위성이에요. 재활용 위성입니다. 이 위성이 이전에 두 번이나 썼던 위성이에요. 위성을 회수해서 다시 로켓에서 말합니다. 로켓, 위성이 아니라 로켓 자체가 이전에 두 번이나 썼던 로켓을 다시 재활용해서 쓰고 있죠. 이것도 상당한 강점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 위성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는 이미 지구상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3군데 정도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고, 그리고 저기 누구예요? 아마존에 누군가 하고 있는 블루머가 있고, 그리고 인도에서 하고 있는 ISRO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3군데가 이미 재활용 위성 기술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을 상용으로 현실에 적용해서 성공하는 데는 스페이스X가 유일하죠. 그래서 위성 가격도 현저히 싸고 발사 비용도 현저히 낮으니까 기존의 위성 통신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죠. 이것이 스타링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검색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크립톤 엔진을 써요. 크립톤 엔진. 작년에 일본에서 발사한 것은 제논 엔진을 썼어요. 제논 엔진. 이것을 다 이온 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온 엔진이라고 전혀 새로운 개념이에요. 물론 기술이 나온 거는 오래됐습니다만 실제 현실에 접목한 것은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 일본에서 제논 엔진을 실제 위성에 적용했고, 요거는 궤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188k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궤도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19년도에 크립톤 엔진을 했는데, 이 크립톤 엔진이 제논 엔진에 비해서 훨씬 더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스페이스X에서 또한 성공시켰죠. 이게 상당히 또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위성들과 통신을 레이저 통신을 해요. 위성들, 그러니까 스타링크의 위성들 간 통신은 레이저 통신인데, 레이저를 또 통신의 실제 상용에 적용한 것도 또 스페이스X가 또 최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세계 최초의 기술들을 선보여서 지금 이번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 이것을 진행하는데 총 비용을 10조, 그러니까 10빌리언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11조, 12조 정도를 보고 있어요. 12,000개를 쏘올리는데 12조가 들었다 그러면 하나 쏙당 쏘올리는 비용이 고작 120억밖에 안 되죠. 맞나요? 12,000개 나누기 12조. 그러면은 1조에 1,000개. 그죠? 1조에 1,000개니까 그러면 하나당 10억밖에 안 되나요? 그러네요. 하나당 10억밖에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위성 하나당 10억의 비용으로 좀 쏘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맞네요. 왜냐니까 86만 불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정도가 되겠네. 100만 불이 채 안 되니까. 그 위성 하나당 쏘올리는 비용을 10억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거죠. 이렇게 해서 쏘올리는데, 뭐 그것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프로젝트이고, 이것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이걸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면은 꼭 한번 유튜브에서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검색해서 관련 영상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스타링크 에서 검색하시면은 이런 것들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개념을 잘 설명한 것은 여기 마르쿠스 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마르쿠스 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설명한 내용이 상당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논리, 그러니까 원리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 있는 것이, 그분 또 한 분 더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런 자료들, 실제 동작하는 메커니즘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을 끝내겠습니다. 보시면은 요 애니메이션 보시죠? 요렇게 위성들이 서로 지그재그로 교차하고 있어요. 교차하면서 어느 한 지점과 다른 한 지점 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보이죠? 여기 지도상에 여기 일본도 보이고, 그래서 지점과 두 지점 간을 교차하는 여러 개의 위성들이 서로 통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의 10배의 위성이 10배의 간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게 돌아가게 돼요. 자, 그랬는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니까, 이것을 지금 완성하는 시점을 앞으로 2020년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래요. 2020년 시범 서비스, 시범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대략 1600개 정도의 위성으로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1600개 하고, 그리고 2025년까지는 5년까지 전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참여할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참여할 방법. 왜냐하니까 우주 공간은 제한적이잖아요. 우주 공간은 제한적인데, 제한적인 공간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12,000개의 위성을 쏘올리는데 그 중에서 1,000개, 2,000개 정도는 우리나라가 담당을 해서 쏘올릴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로써 구성될 새로운 인터넷 및 통신 환경을 대비한 새로운 웹 인프라를 설계하고 코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하더라도 2025년까지 그런 것을 완성할 수 있을지는 여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하더라도 이미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인터넷과 기존에 있는 어떤 통신 환경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항상,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과 장치, 기계입니다. 자동차, 냉장고, 또 편의점 등등이에요. 모든 장치가 항상 초고속 통신망에 연동되어 있는 거죠. 연결된 상태. 그죠? 이 상태를 상정한 인터넷 환경을 새로이 구축하고, 새로이 설계하고, 그에 따른 응용 시스템을 구상하고 코딩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스페이스 웹입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어쩌다 보니까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만 스페이스 X나 스페이스 웹이나 비슷하죠. 스페이스 웹은 지금의 인터넷과 통신 환경이 아니라 2025년까지 어쨌거나 완성될 겁니다. 누가 하든 간에 앨런 머스크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마존의 제프 이름 뭐죠? 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혹은 인도의 ISRO가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2025년 정도면은 지구상의 상당 부분이 초고속, 초저가, 지금보다 10분의 1 정도의 통신비입니다. 지금 현재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의 통신비로 초고속 통신을 우리 모든 시민들이 누리는 환경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환경을 대비해서 자율주행 차량이라든가 자율교통 인프라라든가 정부나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설계할 때가 되었다. 그것을 또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